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영국 8기, 프랑스 14기, 14기, 중국 42기, 원전 건설 붐이다. 그런데 한국만 무계획이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18일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60기에 달한다. 15년 안에 착공이 계획된 원전은 무려 110기나 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기가 넘게 지금 다 건설이 15년 안에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만 무계획이다. 제목 바로 열고 우리나라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 같죠. 매일경제의 일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김여사 디올백 논란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 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어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할 말 하면서 뭔가 용산과 거리 두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이 슬쩍 좀 담겨져 있죠. 다음 기사를 좀 근데 이어서 볼까요? 이태원법도 거부 건의, 용산 직할, 한동훈 여당입니다. 내용 자체는 좀 다릅니다. 앞서선 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논란에 관한 거였지만 이번엔 이태원법입니다. 이태원 특별법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 거부권 행사하십시오라고 건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산 직할이다. 한동훈 여당 용산 직할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앞서 본 건 용산과 거리 두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인 거고요. 이번엔 용산 직할이다. 라는 비판입니다. 똑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시각. 저희가 두 개의 기사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아빠 한 달 출산 휴가대, 부자녀 24평임대.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네. 같은 날 파격 저출생 공약을 여야가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앞부분에 여기 빨간색은 아빠 한 달 출산 휴가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저출생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 뒤로 가볼까요? 여기 파란색 밑에 있는 부자녀 24평인데 이 정책은 민주당이 내놓은 이 저출생 공약입니다. 여야가 같은 날, 같은 주제, 저출생을 주제로 공약을 내놨다라는 점. 네. 저마다 다른 내용을 내놨지만 같은 주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인구절벽 깨자, 여야 모처럼 정책 대결. 제목에서 혹시 흐뭇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국민일보의 제목. 지금 보면 참 오랜만에 대결다운 대결, 응원하고 싶은 대결을 좀 하는구나라는 내용이 좀 같이 담겨 있습니다. 네. 다만 정책 대결 참 좋은데 총선 앞두고 너무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점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총선 퍼주기 정책 본물 속 노년층 지하철 무임 폐지.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네. 지금 사실 총선을 앞두고 다들 뭐 해주겠다라는 공약은 참 많은데 뭘 없애겠다라는 얘기는 쉽지 않은데 노년층 지하철 무임 폐지, 그러니까 어르신들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좀 해제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그냥 없애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연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노령화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이 무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지자체가 지금 사실 이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자체가 아니라 연 12만 원 교통카드 국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대한어린이에선 즉각 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선 다들 좀 퍼주겠다 하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공약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 오늘의 주인공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고요. 요 뒤에 있는 차입니다. 네,
차 좋아 보이네. 맞습니다. 좋은 차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라고 하는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신상 차라고 해요. 굉장히 좀 비싸다고 해서 국내에서 가격을 좀 짜져보면 2억 6천만 원 정도부터 좀 시작이 되는 최소 2억 6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의 차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만든 건 아니죠. 외제차입니다. 근데 이 외제차 북한은 분명 대북 제재 때문에 수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이 차가 들여온 것이냐라는 궁금증, 그리고 그 궁금증보다 더 앞선 건 아니 북한 주민을 굶어 죽는다는데 대체 어디서 이렇게 비싼 차를 살 돈이 생긴 거냐라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개양을 출마합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개양을 출마. 백신 한석 1당이 목표다. 과반에서 1당 하는 게 목표다. 나는 개양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어제 갑자기 예정에 없이 진행된 기자들과의 간담회, 차담회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원래는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마련된 자리 차담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얘기 뭐라고 했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역구 그대로 나오시는 겁니까? 물었더니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죠. 어디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과반 151석의 목표다라는 얘기도 나왔죠. 그 얘기도 같이 볼까요? 총선 승리 기준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우선은 원내 1당 151석입니다. 과반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목표는 절박하게 5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절박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전쟁터에서 빵 먹고 밥 먹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기는 게 중요하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 먼저 한 적이 있었죠.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이긴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네. 멋지게 그러니까 멋지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최창열 교수님, 본인이 지금 이번 총선 꼭 이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개항을에 지금 출마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꼭 이겨야 되는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개항을에 나가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이재명 대표는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개항을 출마에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 국내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개항을에 출마하면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그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사가 되면 그럼 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물론 개항을이 이제 민주당에게 아주 유리한 선거 풍토를 가지고 있죠. 선거 토양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승부를 생각 안 해서 자신의 개인의 승부.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야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배지를 못 달게 되면 당 대표 이전에 그리고 제1당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문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개항을 출마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이제 같이 맞물려 생각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개항을 출마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명분적으로. 물론 비례대표 할 수 있지만. 근데 아무튼 제1당이 되는 게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뭐 그게 목표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제 개항을에 출마해서 그쪽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인천하고 서울 쪽에서 경기 쪽에 수도권 쪽에서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 생각인 것 같은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의 그 이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뭐 지역구 의원이 본인 지역구 나가지 개항을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가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체급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지금 맞서러 나선다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만 볼 수는 없다. 만약에 개항을 해서 붙는다면 이란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대표한테 맞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실까요? 그 원희룡 장관이 파트너로 오면 지역구에 좀 발이 묶이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됩니다. 아 그래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국 순회 다니고 예. 원희룡 전 장관은 막 개항을 바닥 훑고 다녀도 이긴다 이재명 대표가?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공감대 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이 정권에 꺾이지 않겠다는 마음.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원희룡 전 장관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일단은 계양을이라는 지역구가 기본적으로 그 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기본만 하면 뭐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무시하는 정도가 되면 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는 좀 옳지 않고요. 네, 좀 얘기를 하시더라도 좀 겸손하게 뭐 최대한 뭐 전국 유세 일정을 좀 최대한 짜내도 뭐 충분히 치러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뭐 브로마이드만 물론 저런 게 이제 지지자들이 들을 때는 시원해요. 네. 지지자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중도층을 잡는 게 최대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도층이 들을 때는 저렇게 들으면 저런 이야기를 하면 좀 약간 짜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전략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재명 세일즈, 친명 세일즈, 찐명 세일즈 하는 분들은 네. 너무 과도한 이야기를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을 위해서. 네. 일단 이런 얘기 듣기에는 좀 시원하긴 한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같이 주셨어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 뭐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하고 뭐 맞서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이길 거예요라는 취지로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차담회 때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원희룡 왜 따라오나 한동훈 평가 않겠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물었더니 왜 따라오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그 질문과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그 바뀌면 따라가겠다고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저를 왜 따라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대체 나를 왜 따라온다라는 얘기냐. 근데 사실 여기에 저희가 넣진 않았는데 처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원희룡 전 장관이 따라간다는데 했더니 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를 왜 따라와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내가 맞서로 나서겠다라고 얘기한 지 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아도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뭘까요? 뭐 알긴 했는데 네.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왜 따라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깔아내리는 건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계산된 퍼포먼스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개항을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일 겁니다. 개항을 때문에. 네, 외통수에 몰렸어요. 지금 선거를 지휘하려면은 사실 불출마하든지 비례대표를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불출마하기가 어렵거든요. 무조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돼요. 또 비례대표로 가자니 지금 병리병이 아니라 준연동형으로 가자면은 비례대표로 가자면 자칫 탈당을 해야 돼요. 당 대표가 국회의원 되려고 탈당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쉽지 않잖아요. 자칫 원희룡 전 장관하고 개항을 해서 못하면 전국 지원 유세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코너에 몰리는 건데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을 개항을 해서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텃밭이라고 하는데 네. 개항을이 텃밭이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지난 18대 때는 이상권 한나라당에서 됐어요. 네네. 그리고 20대 때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은 됐는데 네. 그때는 43%. 근데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 지긴 했지만은 두 사람을 합치면 57%.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55%인데 윤영선 그 국민의힘 대표 그쪽에서 출마했잖아요. 네. 의사하시던 분. 오. 그분이 44%예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왜 개항을 해서 졌냐? 저는 공천에서 명망가를 추천 안 해서 그래요. 공천 안 해서.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나간다면은 저는 막상막하로 큰 싸움이 붙을 거다. 잘 하면은 네. 저 요새 드라마에 나오죠. 고려시대 때 양규 장군. 거란 황제가 쳐들어왔는데도 흥화진 성을 지켜가지고 황제가 도망가게 만든 그런 원희룡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출마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개항을 가자니 너무 센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지경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머리가 터질 겁니다라고 지금 조근조근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원희룡 전 장관만 있는 것이냐? 한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요 부분, 곽준영 변호사님. 네. 요 부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느끼기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겁에 질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겁에 듭니다. 질렸다?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네. 그 화끈한 행정가적인 스타일 그리고 언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던 건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애써 비켜나가려는 태도도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영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인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좀 화끈하게 예전에 행정가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겁에 질린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이다 이재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말을 아낀다는 거는 뭔가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을 아낀 거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지금 해석을 주셨어요. 김상일 위원님. 네. 근데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럼 말을 했으면 무슨 말을 할까요? 글쎄요, 뭐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당 내의 문제가 훨씬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외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한테 지금 다가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양을이 굉장히 좋은 지역구예요. 분당도 좋은 지역구인데 거기에서 성남시장까지 하신 분이 왜 거길 갔겠어요. 굉장히 좋은 지역구니까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렵다라는 말은 좀 뭐 그 당이 좀 다른 당적이 다른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말인데 객관적으로 좀 노력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치부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좀 치부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소극적인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목표 의석을 151석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면피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인기나 부정적 평가를 감안한다면 뭐 당연히 한 180석, 70석 이 정도는 이야기해줘야 좀 지난 총선에서 시원시원 180석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윤석열 정부를 좀 약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조금 약간
전반적인 태도가 좀 소극적으로 변해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그걸 두려움까지 확장하는 거는 뭐 저는 뭐 거기에는 크게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얘기를 뭐 썩 하려고 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다만 소극적인 건 맞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었는데 이번에 151석으로 가까스로 한 석만이라도 과반이 되면은 그거는 이긴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게 좀 너무 소극적인 이 입장이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이 복잡한 상황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게 친명 공천 논란입니다. 이 친명 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어제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볼까요? 자객 공천 논란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가서 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자객 아니냐, 자객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객 공천은 언어 도단이다. 친명계라 불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물론 저랑 가까우면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네. 친명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가산점을 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부 경선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는데 이게 왜 자객입니까? 자객 공천이 아니다. 친명이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들은 나오지 말란 얘기냐? 공정하게 경선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창일 교수님. 예. 내가 딱히 친명이라고 더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편파 공천이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억울함이 약간 묻어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친명 대 비명의 이 갈등 구도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친명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가산점 주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가산점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정당 공천이라는 게 경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성적 평가도 들어있을 것이고 당원 몇 프로, 뭐 국민 몇 프로 한다 하더라도요. 당원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슨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런 건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정당 공천은 당 지도부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 지도부가 누구를 공천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전략 공천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공천받을 확률이 되게 크게 만들어요. 네. 제가 주위에서 저는 뭐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직접 주위에서 그런 말을 워낙 많이 들었어요. 여야 할 거 없이. 그래서 뭐 주류가 미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큽니다. 경선에서 승리할 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그럼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반대로 얘기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그게 팩트가 됐건 아니건 간에 일반 유권자,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인식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런 말로는 그 인식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얘기는 좀 원론적인 얘기 부분이다. 주변에서는 그다지 쉽게 좀 동의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니 공정하게 도전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내가 뭘 더 해주는 건 없다. 근데 그 자체도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상일 위원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게 국민의힘의 네. 이 용산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 후보들 용산 나오는 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라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다 도전은 할 수 있는 거지 경선 공정하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야 좀 다르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네. 공천은 다른 당 후보 보듯이 기준을 삼아서 공천을 기억납니다. 하면 네. 최고의 공천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자객 공천이란 말이 언어도단이다.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언어도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가서 공격을 해요. 반윤이 지금 중요하다고 그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이름을 팔면서 우리 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가서 공격을 하면서 나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걸 방치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까지 돼가고 있어요. 유튜브가 합쳐지고 여론조사, 당의 어떤 그 뭐랄까 선호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편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여론조사 기관까지 합쳐져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 말한다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철규 의원을 공관위원으로 갖다 놓으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건 국민들이 들리긴 하지만 보이는 건 그렇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믿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을 공격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객공천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언어도단이란 말 자체가 언어도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자객공천이란 말은 언어도단이다라는 말이 언어도단이다라고 마치 상대방이 이 공천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거듭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저희가 지금 뭐 친명 공천, 뭐 원희룡 전 장관 지역구 얘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쭉 했는데 사실 당장 이 피습을 당하고 병원에서 자택에서 있는 동안 이뤄진 가장 큰 변화는 탈당파가 있었다라는 탈당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낙연 전 대표도 원칙과 상식 등등 탈당이 있었다. 제3지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결국 국민 눈높이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 시각이 가진 이해타산과 국민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 하려는 일들이 맞는지 아닌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탈당이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돌려 얘기를 하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도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싹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예. 일단 탈당파가 나간다고 하는데 아까 분명히 이재명 대표 선거는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뭐 평가는 적절치 않고 약간 좀 이렇게 한 발 물러나 있다는 건 탈당파가 나가도 우리가 이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래서 뭐 탈당파 나갈 때도 전혀 잡지를 않은 거죠. 어제 이원욱 의원도 탈당파 얘기했잖아요. 전화 한 통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시각을 가진 이해타산과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맞지 않다 뭐 네. 이러는데 탈당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판을 한 거죠.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가져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탈당파들 다 나가라. 알더니 빠져서 시원하다.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뭐 이런 생각을 더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객공천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 자객이 뭐예요? 상대편을 없애는 게 자객이잖아요. 그렇죠. 적한테 보내는 게 자객이죠. 근데 지금 자객은 자기네끼리 싸우는 게 자객이에요. 예. 싸움 중에서 제일 치열한 게 동족상잔이고 소송 중에서 제일 거친 게 형제간에 소송하는 거거든요. 그건 물불 안 가립니다. 그 돈 문제도 있고 거기다 자존심까지가 있어서 네. 재벌 중에 형제간에 소송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저 이상한 당이 된 게 당내끼리 저렇게 싸워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통합하자고 네. 피습까지 당해서 첫 마디가 통합으로 앞으로 진짜 잘하자고 하면서도 네. 저렇게 나가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자르고 오히려 하는 모습이 저게 오히려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 정치, 뺄셈 정치보다 더 나가서 저는 나누기 정치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민주당이 아무리 정권 비판론이 커져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느냐 상당한 저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4월 총선에 나가서 탈당파들이 공천에 억울하게 낙천된 사람하고 같이 출마를 한다. 네. 그러면은 구도 자체가 상당히 저는 선거 구도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3지대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에 나와서 표를 잠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주셨습니다. 네.